잡곡밥은 백미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쌀로만 지은 흰밥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두세 배 이상 많아서인데요. 그러나 잡곡을 많이 넣을수록 건강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으면 좋다는 의미가 아닌데요.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조문구 교수팀의 연구를 보면 찹쌀, 흑미, 수수, 기장, 적두 이렇게 5가지 곡물을 섞어서 밥을 지었을 때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이보다 많은 종류의 곡물을 섞으면 오히려 항산화 물질 함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잡곡밥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잡곡을 섞어서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종류를 섞으면 오히려 건강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집에서 맛있는 잡곡밥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 중에 어떤 잡곡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그리고 매일 잡곡밥을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 있으시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 때문에 습관적으로 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사실 잘못된 방식으로 준비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잡곡밥이 암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다면 잡곡밥이 어떤 이유로 영양 성분을 해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잡곡밥의 효능을 챙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수한 맛이 일품인 보리입니다. 보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도움을 주어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실제로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특히 감소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요. 그러나 보리를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보리는 찬 성질의 음식으로 과식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보리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보리는 절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보리를 발견한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현재까지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를 비롯한 모든 곡물을 보관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리와 같은 곡물은 습도와 높은 온도에서 쉽게 변질되므로 가능하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밀폐 가능한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넣어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리는 혼합으로도 단독으로도 많이 섭취되는 곡물 중 하나이죠. 보리의 특징 중 또 하나는 판토텐산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판토텐산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B그룹 비타민 중 하나로 신경계와 대사에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판토텐산이 체내에 충분하게 공급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함께 증가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 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잡곡밥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소화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 상승을 줄여주고 혈당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돕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의 소화와 흡수가 좋아져 당뇨병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FDA에서도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베타글루칸,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한 이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그 씹는 즐거움이죠.
잡곡은 쌀보다 꼭꼭 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뇌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잡곡밥은 천천히 먹게 만드는 특징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필요한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미밥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잡곡 중 하나입니다.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곡물로 알려져 있죠. 또한 현미에는 풍부하게 들어있는 페놀산 성분이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하여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처럼 현미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현미의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현미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배출되지 않고 쌓인 칼륨은 신장에 무리를 주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심장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현미밥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 조절과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미는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무기비소가 몸에 축적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기비소는 대부분 도정 과정에서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어 비소의 농도가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비소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침수법입니다. 현미를 물에 담가두게 되면 이를 통해 현미에 남아있는 무기비소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현미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충분한 양의 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이 과정을 통해 현미에 남은 무기비소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현미를 담가둔 물은 밥을 지을 때 것입니다. 반드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별히 주의하여 처리하면 건강한 현미밥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에는 다양한 콩류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암 예방과 노화 지연에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검정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흥미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소플라본 섭취가 오히려 유방암의 경과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므로 에스트로겐 의존적인 유방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과다증으로 인해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검정콩 및 그 외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정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사포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등의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포닌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은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되면 적혈구의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됩니다. 이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정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종류의 잡곡을 너무 과도하게 오랜 시간 동안 섭취하거나 쌀밥 없이 100% 잡곡만으로 이루어진 밥을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필요한 영양소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잡곡밥을 섭취하여 얻으려던 다양한 영양소의 이점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식사는 균형과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잡곡을 적당량만큼 섞어 먹고 쌀밥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소화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필요한 영양소까지 함께 흡착해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게는 잡곡밥보다는 흰 쌀밥 혹은 잡곡의 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밥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여 팽창하는 특성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장내에서 수분 부족 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 섭취가 많아질 경우 그에 따라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을 만들 때는 잡곡의 종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흰쌀이 차지하는 비율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잡곡과 흰쌀의 비율은 대략 4대6에서 3대7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곡밥을 먹은 후에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일단 잡곡밥 섭취를 중단하고 잡곡의 양을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잡곡밥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다양성과 균형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